1985- 조치훈. 그때 그 뒷이야기일 손종수. 조치훈 구단의 서울 기성전에 얽힌 에피소드. 20여 년간 19로 최일선에서 활약하며 반상반회의 정면과 이면을 지켜봐온 손종수 농심 신라면배 관전필자 사이버오로 사업 총괄이사 기자가 특별히 풀어놓는 조치훈 구단에 얽힌 비화. 이 글은 월간 바둑 2008년 11월로부터 석 달에 걸쳐 연재한 바 있으며 기축년 설을 맞아 명절 연휴 기간 동안 5회로 나눠 사이버오로에 다시 소개합니다. 이 글은 일본 최고의 르포 작가 사와키 고타로 씨가 쓴 마차는 달린다의 내용을 여러 곳 인용 혹은 원용하였고 번역은 정동환 한국기원 홍보팀장이 도와주었음을 밝힙니다. 편집자. 안에서 살기가 어려웠다. 오래전 유력한 신문 특파원의 인용 보도를 보았을 때 울컥 솟구치는 뜨거운 무엇이 있었다. 그리고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아주 우연히 미처 알지 못했던 그때의 다른 지면을 통해 가슴 저리던 그 한마디와 다시 마주쳤다. 그 안에 우리는 알 수 없었던 전혀 다른 진실이 있었던 것 같다. 그 아픈 몸짓을 찾아 20여 년을 다시 거슬러 올라간다. 프롤로그. 1983년 드라마틱한 대역전으로 일본 기전서열 1위 기성을 쟁취한 조치훈은 84년 린 하이펑의 도전을 4승 2패로 뿌리치고 그 이듬해 새로운 도전자 다케미야 마사키를 맞아 역사적인 서울 기성전을 갖게 된다.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막이 오른 85년 제국이 기성전 도전 1국은 일본 프로기전 사상 처음으로 해외에서 열린 타이틀전이었다. 서울 기성전은 사상 첫 해외 타이틀 개막전인 만큼 주최사 요미우리의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기성 조치훈, 도전자 다케미야 이외의 2패인 사카다 에이오, 해설, 고바야시 고이치 등 화려한 진용의 스태프가 따라붙었는데 그 일행 중에 일본 최고의 르포 작가 사와키 고타로가 있었다는 데 관심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사와키 고타로는 서울대국이 끝난 뒤 일본으로 돌아가 그 여정의 안팎, 특히 한일 양국에 얽힌 조치훈의 심리와 소회를 그린 수필을 썼다. 국내에는 소개되지 않아 모르고 있다가 20여 년이 지난 뒤에서야 아주 우연한 기회에 구입하게 된 마차는 달린다. 사와키 고타로의 작품을 이야기하다가 이 수필의 존재를 알려주고 복사본까지 보내준 오시마 히데오 씨에게 감사드린다. 아, 즉석 통역의 원고지 200여 매가 넘는 수필의 번역까지 자원봉사해준 한국기원 정동환 홍보기획팀장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술값이 더 들었다는 사실은 절대 떠들고 다니지 않겠어요. 마차는 달린다는 제목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다. 수필은 조치훈이 대한항공 703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장면부터 시작된다. 그 장면으로 뛰어들면 우리는 조치훈에 관한 몇 가지 오해를 풀 수 있지 않을까 한다. 1985년 1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국이 일본 기성전 도전 1국은 일본 기전 사상 최초로 해외에서 벌인 도전기인데다 한국 출신 조치훈 구단의 기성 방어전이기도 해 떠들썩했다. 서울 첫 방문, 마음의 상처. 대한항공 703편은 예정대로 오후 4시에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조치훈과 다케미야 마사키를 필두로 한 기성전 일행은 턴테이블 앞에 모여 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 짐은 기내에 들고 탄 백 하나밖에 없었지만 일행들과 함께 턴테이블 앞에 같이 서 있었다. 조치훈의 형 조상현이 짐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내가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본 조치훈이 나에게 다가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아까는 미안했어요. 사과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조금 당황했다. 비행기 안에서 같이 시간을 내서 얘기 좀 하자고 했던 것이 잘 안 된 것밖에 없었는데. 비행기가 이륙하고 수평 비행이 시작된 후 나는 퍼스트 클래스에 있는 그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겼다. 옆에 앉아있는 조상현과 자리를 바꿔 잠시 얘기를 나눌 생각이었다. 그런데 조치훈은 테이블에 놓인 종이에 시선을 꽂은 채 진지한 얼굴로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다. 위에서 보니 거기에는 한글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아마도 한국에서 할 인사말을 연습하는 것 같았다.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일단 내 자리로 돌아왔고 30분 후에 다시 한번 상황을 살피러 갔다. 그러나 조치훈은 여전히 의연하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6살에 고국에서 떨어진 그에게 한국어는 일본어만큼 자유스럽게 말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었다. 일상적인 회화야 어떻게 소통되겠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해야 할 때는 아무래도 입이 잘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경어를 써야 할 때 어린아이가 사용하는 말을 써버렸다며 쓴웃음을 지은 적도 있었다. 한국어 인사말 연습은 좀처럼 끝날 것 같지 않았다. 나는 비행 중에 그와 대화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 자리에 몸을 깊이 묻었다. 아마도 그는 나의 그런 행동을 눈여겨본 듯했다. 적어도 이 무렵에 조치우는 한국 기자들과의 인터뷰, 한국 사람과의 대화를 기피하지 않았다. 일본에서도 한국인 학교에서 초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어도 잘 알았다. 다만 6살에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문화에 휩싸인 채 20여 년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의당. 그렇듯 한국어를 상황에 맞게 구사하는 어휘력이 부족했을 뿐이다. 그래서 말을 더듬고 얼굴을 붉히게 된 것인데 대뜸 사방에서 조치우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한다. 일본에서 좋은 대접만 받고 살다 보니 조국을 잊은 건 아닌가라는 비난이 흘러나왔다. 그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폭력이었다. 81년인가 명인을 쟁취하고 서울을 방문했을 때도 그런 상처가 있었다. 조치훈이 명인을 획득하자 한국 정부에서 그를 불러 문화훈장을 수여했다. 상연도 동행을 했는데 그때 한국기원으로부터 제1인자인 조은현과 대국 신청이 있었다. 1980년 그토록 소원하던 명인에 오르고 조치훈 구단은 12월 금이환영했다. 이때 한국의 1인자 조은현 구단과 장고와 속기 두 판의 친선대국을 벌였는데 말이 친선대국이었지 실상은 한-1 바둑의 자존심을 건 치열한 라이벌전이었다. 사진은 첫판 국후 복귀 장면. 김인, 서봉수 구단의 모습도 보인다. 제1국은 신문 게재를 위한 것으로 치훈이 이겼다. 제2국은 텔레비전 방송 속기였는데 개시 직전에 상현에게 한국기원에 어떤 사람이 와서 조은현을 흑번으로 해줄 수 없겠느냐는 부탁을 했다. 돌을 쥐는 신용만 하고 어떤 경우라도 흑으로 둘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조은현은 흑번이 강하고 더구나 속긴이 흑이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담합이다. 치우는 결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전하기는 했다. 그러자 치우는 이렇게 내뱉었다고 한다. 그렇게 내가 지기를 바라나. 그래, 어떻게든지 한번 붙어보자. 어느 시기나 어느 곳이나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절대선으로 믿고 행동하는 무지몽매한 인사들이 존재한다. 조은현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겠지만 조치훈은 적잖은 상처를 받았다. 명인을 획득하고 문화훈장을 수여하는 화려한 겉모습. 그 뒤로 어느 순간부터 조치훈은 한국도 일본도 아닌 모호한 경계의 회색지대로 떠밀려난 것이다. 외로움, 기다림 그리고 명인. 76년 1년을 훌쩍 넘어선 긴 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사와키 고타로는 변변한 일자리도 없어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일 때 라디오에서 일주일에 1번 일반인들에게 관심을 끌만한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는 일자리가 생겼다. 그 아르바이트 프리 인터뷰어로서 만난 첫 대상이 바로 조치훈이었는데 그 첫인상을 이렇게 수레하고 있다. 바둑의 문외한이었던 내가 그를 인터뷰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딱히 이거라고 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내가 알고 싶었던 것은 조치훈이라는 사람 자체보다는 바둑에 대한 재능이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반드시 조치훈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했었다. 단 수개월 전에 일본 기원 선수권이라는 기전에서 열띤 5번 승부가 펼쳐졌다는데 18세의 젊은이에게 도전을 받는 55세의 사카다 에이오가 2연패에서 막판에 몰렸다가 이후 3연승으로 대역전했다고 들었다. 그 역전패의 주인공이 조치훈이었다. 사진은 당시의 조치훈 모습. 그가 살고 있던 곳은 나카노의 맨션이었다. 맨션이라기보다는 아파트라고 부르는 편이 어울릴 만한 방이었는데 방문해 보고는 그 살풍경에 상당히 놀랐다. 두 칸을 연결한 방에는 가구다운 가구는 하나도 없었고 책상 하나에 작은 테이블 하나가 전부였다. TV도 없이 휑한 공간이었다. 젊은 남자 혼자 사는 방에 장식 같은 난잡함이 없는 대신 따뜻한 온기도 없었다. 냉랭한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공허한 느낌이었다. 인터뷰는 어려웠다.
무엇 하나 제대로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질문에 대한 최소한의 대꾸밖에 나오지 않았다. 건방지다거나 거만한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닫혀있다는 느낌이었다. 어떻게 하든 재능이라는 핵심을 찌르는 말을 이끌어내려고 악전고투했지만 천편일률적인 답변 이상을 얻어낼 수는 없었다. 나는 거의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나 자신도 놀랄 정도로 단순한 질문만을 짓거렸다. 어떻게 하면 바둑이 세집니까?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인가? 조금 낙담하면서 어차피 자포자기한 김에 더욱 단순한 질문을 반복했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그는 잠시 생각한 후에 말했다. 참아야 하나? 인내한다는 거요? 네, 참아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자 거기까지 말하고 그 뒤는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니, 그것은 나만 그럴지 몰라. 나는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는 의식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이기지 않으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렇게 간단하게 승부를 져버려서도 안 되고, 나쁘고 나빠도 어딘가에 가능성이 없을까 하면서 참고 이겨내야만 하는 거예요. 독백은 거기에서 끝났다. 그리고 인터뷰도 그 이상 나아가지 못했지만 조치훈이라는 18세 젊은이의 현 시대에는 희귀할 정도로 절박한 사고방식이 그가늘고 날카로운 눈과 함께 깊은 인상을 남겼다. TV 하나 없이 휑한 아파트 공간에서 이겨야만 한다는 의식 하나만으로 살아가는 18살의 청년. 그 첫인상을 이렇게 수레하고 있다. 상당 기간 조치훈을 대변해온 지고도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내면의 울림이었을 것이다. 바둑의 문외한이었던 사와키 고타로는 실패라고 생각한 인터뷰이를 다시 찾아갔다. 어쩌면 그는 18배 청년으로는 좀처럼 보기 드문 목표를 향한 절박함 또는 무엇이라고 꼭 짚어낼 수 없는 절절한 분위기를 가진 이 청년에게 매료된 듯하다. 조치훈은 다시 찾아온 사와키 고타로에게 농담 같은 그러나 너무나도 진지한 표정으로 훗날을 약속한다. 우리말도 채 익히지 못한 6살의 나이. 일본에 가면 과자를 많이 먹을 수 있다는 말과 비행기 타는 즐거움에 부모 품을 떠나 숙부 조남철 구단의 손을 잡고 비행기 트랩을 오르고 있는 꼬마 조치훈. 아무것도 모르고 들떠 흔들어대던 저 고사리 같은 손이 20여 년 후 일본 바둑을 제패하게 될 줄은. 조치훈은 일본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명인이 되어야 했다. 그를 처음 만나고 난 한개월 후 나는 다시 그의 맨션을 찾았다. 잠시 잡담을 하고 난 후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용건을 꺼냈다. 조치훈이라는 인물에 대해 쓰고 싶다. 그러니 다시 한번 인터뷰에 응해주지 않겠냐고 물었다. 그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거절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가 입을 열어 한 답변은 전혀 의외의 내용이었다. 기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다리라고요? 네. 기다린다면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나요? 내가 잠시 당황하면서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명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농담 같지 않았다.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한 채 조금은 익살스럽게 물었다. 왜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그러자 그가 내뱉듯이 말했다. 떠들어버리면 엷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엷어진다는 것은 바둑 세계의 독특한 용어 같았다. 떠들어버리면 엷어진다. 의미는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한마디라도 입에 담으면 한꺼번에 넘쳐버릴 것 같은 뜨거운 생각이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것을 떠들어버리면 엷어진다고 표현한 것은 아닐까? 나는 알았다고 답했다. 명인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나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가 명인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은 아니었다. 나는 그가 명인이 되기에는 지나치게 날카롭고 완고하며 부러지기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알았다. 명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자.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거의 그에 대해 쓰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다. 조치훈에 관한 뉴스는 그 이후에도 알게 모르게 귀에 들어왔다. 1976년 명인전 본설리그에 진입. 그러나 도전자가 되기는커녕 시드 잔류도 못하고 함락. 동년에 손에 넣은 왕자 타이틀도 잉년에 빼앗겨버렸다.
내가 그를 만난 후 3년은 그에게 있어서 문자 그대로 울지도 않고 날지도 않는 인자중하는 세월 같았다. 1985- 조치훈. 그때 그 뒷이야기 이손종수. 조치훈. 나와 고향은 거리가 있었다. 한국인, 일본인의 거리. 79년 조치훈은 드디어 긴 터널을 빠져나왔다. 공식 기전 서열 7위 기성전에서 예선부터 도전기까지 12연승의 기록을 세우면서 오타케 히데오를 스트레이트로 물리치고 타이틀홀더가 됐다. 그리고 이듬해 오타케가 가지고 있던 명인에 도전했고 4승 1패 1무로 타이틀을 획득하며 이시다 요시오, 린 하이펑에 이어 24세 젊은 명인이 되었다. 명인에 오른 조치훈은 산비탈을 구르는 눈덩이처럼 걷잡을 수 없는 가속력을 보이기 시작했다. 81년에는 다케미야로부터 본인방을 빼앗으며 4승 2패 4상 네 번째 명인 마이너스 본인방을 기록했다. 82년 오타케가 가지고 있던 10단마저 빼앗으며 사상 최초의 명인 마이너스 본인방 마이너스 10단이 되었고 83년에는 당대의 거장 후지사와마저 넘어버렸다. 명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던 조치훈과 사와키 고타로의 은밀한 약속. 그들의 재회가 이루어졌고 몇 차례의 의기투합을 거쳐 85년 제국이 기성전, 개막전 서울대국의 동행으로 이어졌다. 사와키 고타로가 한국의 바둑팬들에게 들은 조치훈은 한국 사람들은 조치훈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그의 생각과 거리가 있었다. 조치훈이 국위를 선양한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는 생각은 일치했지만 늘 조치훈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일본인 다케미야에게는 당연히 승리하기를 희망했지만 상대가 조훈현으로 바뀌면 태도가 모호해졌다. 결국 조치훈은 일본인과 싸울 때는 한국인이지만 한국인과 싸울 때는 일본인으로 인식되는 것 같다는 게 사와키 고타로가 한국 팬들의 말에서 받은 느낌이었다. 그는 여기에 서봉수를 끼워 넣으면 그 심리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조훈현은 한국의 1인자지만 일본 유학을 거쳤다. 따라서 일본에 거주하는 조치훈과 싸우면 조훈현을 응원하지만 서봉수와 싸우면 이번에는 일본 유학을 가지 않은 서봉수를 응원한다는 것이다. 즉 한국 팬과 프로의 거리는 그 프로와 일본과의 거리와 반비례한다는 얘기다. 1980년 꿈에 그리던 명인에 올랐다. 오다케 히데오 구단에게 4승 1무 1패로 도전 7번기를 끝내는 순간 조치훈은 어떤 생각을 떠올렸을까? 민감한 조치훈이 처음 서울을 방문했을 때 그런 미묘한 감정을 느끼지 못했을 리가 없다는 게 사와키 고타로의 생각이었다. 다시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마이너스. 이전에 그가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다. 어느 때인가 6살이 된 딸아이 마도카가 갑자기 질문을 해왔다. 아빠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야. 그가 이렇게 대답하자 딸이 의외라는 듯이 소리를 높였다. 에이,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태어났잖아. 그럼 마도카는요? 역시 한국 사람이야. 그러자 딸이 강한 어조로 부정했다. 아니에요. 가마쿠라에서 태어났으니까 가마쿠라 사람이에요. 그는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다. 한국 국적이긴 하지만 딸은 아무리 보아도 일본 사람이다. 그러나 이 아이가 일본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래의 일본 소녀들보다 훨씬 높은 허들을 몇 개씩이나 더 넘어야만 한다. 그런 생각을 하자 애처로워졌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으로 귀화하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역시 나는 한국 사람이었다.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모든 것을 일본에서 얻었고 한국이 나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인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참을 수 없는 그리움이 있다. 그것은 간단히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연어의 본능과도 같은 것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지 않을까. 그는 단숨에 그렇게 말하고 쓴웃음을 지으며 덧붙였다. 거기에 어떤 함정이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얘기로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함정이라는 단어 가운데는 성인이 되어 처음 서울을 방문했을 때 받은 상처의 깊이가 미묘하게 굴절되어 가슴에 옹이가 박힌 것은 아니었을까. 사실 한국의 문화 훈장을 받고 일본으로 돌아온 그는 한 잡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와 고향은 거리가 있었다.
1985년 서울에서 개막전을 펼친 국위 기성전 도전 7번기는 일본기전 사상 처음으로 해외에서 벌인 도전 무대로 대단한 관심을 끌었다. 도전자 다케미야 구단과 선전을 다짐하고 있는 조치훈 기성. 85년 기성전 서울 개최의 배경. 85년 제국이째에 이른 기성은 명인, 본인방을 포함한 3대 타이틀 중에서 가장 새로운 타이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프로바둑계 최고를 상징하는 기전이 된 것은 무엇보다도 상금이 컸기 때문이다. 명인전이 2천만 엔, 본인방전이 1,600만 엔인 것에 비해 기성전은 타이틀전 승자에게 2,300만 엔, 패자에게 500만 엔의 상금을 지급했다. 또 상금과는 별도로 기성 700만 엔, 도전자 450만 엔의 대국료가 계상돼 있기 때문에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면 무려 3천만 엔을 손에 쥐게 된다. 그뿐이 아니다. 일단 기성을 방어하면 차기 타이틀전을 보장받기 때문에 최소 1,200만 엔의 수입까지 보장된다. 4,200만 엔. 이런 큰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기성을 획득하는 순간 인생 역전이라는 말이 일본 프로들은 상금이 작은 세계대회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다. 2008년 현재 기성전 우승 상금 4,200만 엔. 그러나 일본 프로바둑 최고의 자리를 지칭하는 기성도 약점이 없는 건 아니었다. 역사가 짧은 탓에 일반인들은 기성이 명인보다 상이라는 느낌을 갖지 못했다. 아무리 최고의 상금을 강조해도 후발주자라는 약점 때문에 최고라는 이미지가 선명하지 못했던 것이다. 오랫동안 일본 프로바둑 최고의 자리는 전국시대의 효옹오다. 노부나가로부터 그대야말로 진정한 메이진이라는 말을 들었던 니카이의 고사에서 유래된 명인 85년. 당시 신 9명인전 포함 24기 진행의 몫이었고 최고는 그 니카이의 아우로서 당대 최강자에게 계승되는 이름이었다가 훗날 일본 최초의 프로 타이틀전 명칭으로 바뀐 본인방 85년 당시 40기 진행의 몫이었다. 요미우리 신문이 기획한 프로바둑 사상 최초의 해외 도전기는 제국이 기성전을 바둑가의 최대화제로 떠올리고 동시에 이렇게 한 발 앞서 나감으로써 역시 조치훈이 타이틀을 보유 중인 명인전의 주최사 아사히 신문에게 최초라는 훈장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서울 기성전의 대국 장소는 소공동 롯데호텔 33층 로얄 스위트룸. 1박에 1,300달러나 하는 이 특별한 공간은 복도가 별도의 열쇠를 사용하는 문으로 차단된 국빈급 객실이었다. 실내에는 넓은 거실과 3개의 침실이 있었는데 거실에 접한 회의실이 대국실로 사용됐다. 아침 9시 10분 전 와후 차림의 다케미야 마사키가 대국장에 들어섰다. 다케미야는 도전기 때 일본 전통의상을 입고 대국에 임하는데 전통의상을 입고 3대 타이틀전에 임하게 된 것은 4년 만이다. 4년 전 바로 앞에 앉게 될 조치훈에게 서열삼이 본인방을 빼앗긴 이래 입을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잠시 뒤 말끔한 양복 차림의 조치훈이 자리에 앉았다.